안녕하세요. 뉴스에선 전부 다 말해주지 않는 부동산의 비하인드를 알려드립니다. 뉴말부입니다. 오늘은 리모델링 사업장의 현황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격적인 주제에 들어가기에 앞서 리모델링과 재건축의 차이부터 알아봐야겠죠. 둘 다 원래 있었던 헌집을 허물고 새 집을 짓는다는 점에서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하나하나 따져보면은 둘은 생각보다 많은 부분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꼼꼼하게 비교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인터넷에 한번 검색해 보시면 쉽게 비교표를 구할 수 있으니까 한번 검색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정말 쉽고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재건축은 왼쪽에 보시는 사진처럼 기존 건물을 완전히 다 허물어 버린 상태, 그러니까 허허벌판인 상태에서 처음부터 새로 짓는 그런 방식입니다. 반면에 리모델링은 오른쪽 사진에서 보듯이 건물의 하중을 받는 뼈대죠. 내력벽이라던가 기둥, 바닥, 보와 같은 기본 골조를 그대로 둔 채 건물을 증축하거나 고쳐 쓰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따져보면은 아파트를 유지하고 보수하는 그런 개념인 거예요. 이렇다 보니까 재건축과 리모델링은 적용을 받는 법도 다릅니다. 재건축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줄여서 도정법이 적용되고요. 리모델링은 주택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내가 법까지 알아야 돼? 하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법이 다르다는 건 정확히 말하면 적용되는 잣대가 다르다 이런 거예요. 즉 규제가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인허가권자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관할 구역에서 기존에 누군가가 검토하고 허가를 냈던 거에서 살짝만 수정을 해서 허가를 내주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은 처음부터 내가 다 뭔가를 만드는데 여기에 따라오는 교통, 환경, 교육 등의 영향력을 전부 다 하나하나 검토를 해가지고 허가를 해주는 게 쉬울까요? 제가 리모델링은 기존에 있었던 거를 고쳐서 쓰는 그런 개념이라고 했죠. 그래서 리모델링은 재건축에 비해서 규제가 훨씬 더 강도가 약합니다. 일단 시작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재건축에 비해서 훨씬 널널합니다. 재건축은 30년 이상 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리모델링은 그의 절반인 15년만 지나면은 추진을 할 수가 있어요. 안전진단 등급 요건도 재건축은 D, E를 받아야지 하는데 비해서 리모델링은 오히려 A, B, C 등급이어야지만 추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직 증축을 하는 경우에는 B등급 이상이어야 되고요. D나 E처럼 주요 부재에 결함이 있으면은 추진을 할 수가 아예 없어요. 실제 추진 과정에서도 재건축은 대략 10개 이상의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반해서 리모델링은 거쳐야 할 단계가 훨씬 더 적습니다. 사업 추진 기간도 훨씬 더 짧다는 그런 것도 장점이 될 수 있죠. 기존에 있었던 아파트를 고쳐 쓰는 거다 보니까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의무도 없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같은 규정도 없고요. 전매 제한 같은 거래에 대한 규정도 전혀 없습니다. 주민 동의율에 대한 기준도 낮습니다. 재건축은 주민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리모델링은 3분의 2 이상의 동의만 받으면 됩니다. 이렇게 규제도 적은데 그럼 다 재건축보다 리모델링을 하지 왜 그렇게 재건축한다고 난리들이겠어요? 바로 그 이유는 리모델링은 재건축에 비해서 사업성이 조금 더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선 기존 세대수에 비해서 15% 이내에서만 세대수를 늘릴 수가 있습니다. 원래 있던 골조는 그대로 놔두고 일부를 고치니까 새로 막 짓다 보면은 골조가 못 붙을 수도 있잖아요. 결국 일반 분양으로 팔 수 있는 물량이 지극히 제한적이게 되고 조합원들은 스스로 공사비를 충당해야 되다 보니까 분담금이 많아집니다. 반면에 재건축은 용적률만큼 일반 세대수를 많이 팔 수가 있으니까 사업성이 훨씬 좋아지죠. 분양 수익으로 공사비를 줄일 수도 있게 되고요.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5층짜리 주공아파트 재건축 같은 경우엔 조합원한테 공짜로 새 집을 지어주고 심지어 남아서 한 채 더 주는 1+1 재건축도 종종 나오기도 했어요. 리모델링은 평형 구성에서도 좀 불리합니다. 기존에 있었던 골조를 그대로 두다 보니까 평형이 그렇게 예쁘게 안 나와요. 여기 왼쪽에 보시는 평면도가 기존 아파트의 평면도인데 오른쪽에 보이는 평면도는 리모델링 후의 모습이에요. 요즘에는 환기랑 채광에 유리한 이렇게 가로로 긴 판상형 아파트 구조가 대세죠. 실제로 더 많이 선호하고 인기도 더 높은 측면이 있는데 수직 증축을 추진하는 리모델링 평면 같은 경우에는 내력벽이라고 하는 기존의 골격을 그대로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위아래로만 쭉 길게 되는 그런 동굴과 같은 평면밖에 나오지 않게 됩니다. 평면이 별로 안 좋다는 거는 아파트 상품으로서의 경쟁력도 그만큼 떨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그래도 이런 리모델링이 여기저기서 추진될 수 있었던 거는 바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단지들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입니다. 재건축은 용적률 안에서 일반 분양을 많이 확보해서 그걸 팔고 그 수익으로 새 집을 짓는 그런 사업 구조인데, 요즘에는 대부분의 아파트가 15층 이상으로 용적률을 꽉꽉 채워 놓다 보니까 이런 중층 아파트에서는 재건축을 해봤자 얻을 수 있는 용적률 퍼센트 자체가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단지들은 재건축을 하는 대신에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게 어쩔 수 없는 차선책이었습니다. 이처럼 대안으로 추진되던 리모델링에게 최근에 사망 선고가 내려져서 주목되고 있는데요. 지난 5월 30일 서울시는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용적률을 완화해 준다는 내용의 2030 서울특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은 일종 일반 주거지역은 최고 150%였던 용적률을 200%까지 상향해 주기로 했고요. 준공업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을 법정 최대치인 400%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자세히 보면은 이건 지난 3월에 발표했던 재개발 재건축 사업 지원 방안 중에 사업성 보정 개수 현황 용적률 인정에 대한 적용 방안도 새롭게 담겼는데요. 이건 현재 용적률 기준에서는 사업성이 안 나오는 현재 20% 수준인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 범위를 최대 40%까지 늘려서 사업이 잘 되게끔 일종의 특혜를 주기로 한 겁니다. 이렇게 재건축을 팍팍 밀어주는 건 서울시뿐만이 아닙니다. 이번 정부는 여러 정책을 통해서 재건축을 밀어주고 있는데요. 지난 5월 22일에는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분당에 8,000세대, 일산에 6,000세대, 평촌, 중동, 산본 4,000세대로 총 26,000세대가 기본으로 추진한다고 했고요. 각 지역별로 한두 개 구역을 기준 물량의 50% 이내로 추가 선정이 가능하도록 해서 최대 39,000세대까지 선도지구로 선정할 수 있다고 발표를 했죠. 여기에 선정이 되는 지역은 내년에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를 목표로 재건축을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엄청나게 파격적인 혜택을 주겠다고 약속을 한 건데, 이게 올해 선정 예정인 물량만 해도 이 정도고요. 앞으로 매년 일정 물량을 선정해서 계속해서 추진을 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이처럼 정부나 지자체에서 너나 할 것 없이 재건축을 밀어주다 보니까 기존의 리모델링을 추진하던 단지에서는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아니, 리모델링이 재건축을 못해서 그 대안으로 내가 여태까지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재건축만 밀어주고 있으면은 난 뭐가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이 되겠죠. 한마디로 굳이 리모델링을 애써서 추진해야 될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리모델링을 추진해왔던 단지들로서는 메리트가 사실상 사라졌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예요. 현재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사업장들은 주로 서울이나 일기 신도시들이 많거든요. 이럴 거면 왜 리모델링을 하냐고, 우리도 그냥 재건축하자, 이런 주민들의 요구도 빗발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리모델링 사업을 아예 접어버리는 단지들도 나오고 있어요. 송파구 거여 1단지는 주민 반발로 작년 3월 리모델링 추진위원회가 아예 해산이 돼버렸고요. 송파구 풍납동 강변 현대아파트는 조합을 해산하고 재건축으로 사업 방식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동구 응봉대림 1차 아파트도 아직 조합이 해산되지는 않았지만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가 발족이 돼서 서울시가 한창 밀어주고 있는 신통기획 재건축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대치 2단지에서는요, 6월 14일 조합 해산을 안건으로 하는 총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왼쪽 사진 보시면은 리모델링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내건 현수막이 보이는데요. 여기엔 리모델링은 골백번 해도 헌집, 재건축은 한 번에 새집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리모델링 조합이 내건 현수막인데요. 여기엔 먹고 살기도 힘든데 재건축이 웬 말이냐, 재건축을 하면 돈 없는 사람은 쪽박친다 라는 자극적인 멘트가 적혀져 있죠. 물론 모든 조합들이 손바닥 뒤집듯이 사업을 이랬다 저랬다 바꾸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리모델링에서 재건축으로 선회할 경우 여태까지 추진해오면서 투입됐던 비용들이 전부 다 매몰 비용으로 사라져버리게 되고요. 아무래도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더라도 관련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려면 그에 따라 소요되는 시간들도 만만치가 않을 거고요. 그 사이에 또 주택정책이 어떻게 바뀌어서 재건축도 규제한다 이러면은 얼마나 시간이 지연될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야말로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모습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리모델링을 추진하던 단지에서는 실망 매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가격이 빠지는 중입니다. 리모델링 사업지 중 최대 규모로 꼽히는 송파구 가락상령 1단지 전용 면적 5구 타입 아파트는 2년 전 14억 9천만 원에 거래가 됐다가 2년 후인 올해 4월에는 10억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집값이 고점 대비 3분의 1이 빠져버린 그런 상황인데요. 또 송파구 문정 시형 아파트 전용 3구 타입은 2022년 6월 8억 3천만 원에 실거래가 됐다가 올해 4월 5억 9천만 원에 실거래가 됐습니다. 고점 대비로 비교하면 29% 집값이 빠졌죠. 거여 1단지 전용 38 타입도 2022년 2월에는 8억 8백만 원에 거래가 됐는데 올해 5월에는 5억 6천만 원으로 31% 하락 거래가 나왔습니다. 정부 정책 기조가 바뀌지 않는 이상 앞으로도 리모델링 사업 추진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 리모델링 협회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는 총 153개, 세대수는 총 12만 1530세대인데요. 주로 재건축 재개발 인허가에 굉장히 인색했던 문재인 정부 시절에 많이 추진이 됐던 곳들입니다. 당시 정부는 재건축이 추진되면은 주변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면서 리모델링을 권장하는 분위기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뀐 2022년 이후로는 증가세가 확연히 꺾여버린 상태죠. 여기에 조만간 결정적인 사망 선고일이 다가올 예정입니다. 현재 주택법에서는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조합은 설립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사업 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면 해산 여부를 결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가뜩이나 추진 동력이 꺾여버린 상황에서 사업이 제대로 속도를 내지 못할 경우에 일몰제가 도래하면 리모델링은 그야말로 사망하게 돼버리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그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부와 지자체가 너나 할 것 없이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기로 하면서 재건축의 대안으로 주목받았던 리모델링의 메리트가 사라져버리고 있다. 두 번째, 이처럼 리모델링의 추진 동력이 꺾이자 리모델링을 포기하고 재건축으로 추진 방향을 바꾸는 조합들이 서서히 생겨나고 있다. 세 번째, 리모델링이 찬밥 신세가 되다 보니까 추진 단지에서는 실거래 가격이 고점 대비 30% 정도 떨어져 버리는 실망 매물들이 나오고도 있다. 네 번째, 리모델링을 추진했던 단지들은 조합 설립 이후 3년까지 사업 계획을 승인받지 못하면 조합 해산 여부를 물을 수 있도록 하는 일몰제가 있는데 이 기간이 서서히 다가올 예정이다. 지난 정부에서는 재건축을 그렇게나 못 죽여서 난리더니 이번 정부 들어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재건축을 살려주기에 바쁘죠. 이런 정책 변화 때문에 사실상 열심히 추진해왔던 조합들은 막심한 손해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매우 힘들어져 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거 보면 부동산과 정치의 연관관계는 아무리 봐도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특수관계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느끼게 되고요. 여러분들도 주택 관련해서는 정부 정책 변화 양상도 면밀히 주시해 가면서 앞으로의 방향성을 설정해 보시는 걸 정말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고요. 주변에도 널리 좀 알려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그럼 전 다음에도 뉴스에선 전부 다 말해주지 않는 진짜 부동산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그럼 모두 안녕.